더밀크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더밀크의 권순우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AI 서부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3년 기술신 생성 AI가 다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성 AI를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애플,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생성 AI 산업 인프라로 부상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에 등극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충전 인프라와 AI 기술을 앞세워서 올해 주가가 120%나 뛰었습니다. 이 기업들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란 용어는 1960년대 서부 영화 황야의 7인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최근 월가에서도 차용되고 있습니다. 이 7개 기업 생성 AI를 무기로 기술 업계를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2023 빅테크 분석 리포트 매그니피센트 세븐 발간을 기념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포함이 됐는지, 그들의 기술 전략은 또 무엇인지, 향후 기업들의 주가 전망 어떤지에 대한 더밀크의 분석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박원익 더밀크 테크 팀장이 빅테크의 AI 트렌드를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투자팀장으로 있는 크리스천 기자가 빅테크 기업 분석과 주가 전망, 인사이트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세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 당초에 유료로 기획이 됐으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후원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을 전해드리고 또 투자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로 무료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 시간으로 바로 오늘입니다. 미국의 대표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3종을 상장을 했습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시리즈입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 박원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박원익 기자는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각종 기술 컨퍼런스 현장을 누비면서 생생한 기술 혁신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생성 AI 등장으로 기술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기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빅테크 세븐의 AI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빅테크 AI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따가 또 2부에는 또 크리스 정 기자님이 또 투자와 관련된 것들,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좀 됐죠. 올해 초부터 이제 화두가 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게임을 이제 바꾸고 있는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 핵심 테크 스택, 그러니까 조금 적으로 좀 구분해서 각 빅테크들이 어떤 식으로 좀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빅테크 세븐, 지금 오늘 그 웨비나 주제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해당하는 빅테크들 각각의 전략과 경쟁력, 이것들을 좀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티브 AI의 기술 트렌드 전망,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한번 타임라인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저희 더밀크에서 꾸준하게 생성형 AI 이슈를 계속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들도 쭉 써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에 마감하는 정리하는 기사를 한번 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순서별로 어떤 일들이 중요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올해 초에 뭐 챗GPT가 가장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 잇따라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힌트를 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젠 AI 컨퍼런스라고 올해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었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이제 취재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기는 이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업계 관계자들, 개발자분들, 투자자분들, 뭐 스타트업 파운더분들 다 모여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이제 변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이 가졌는데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스타트업 파운더 중에 우리는 타임머신을 개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성형 AI가 너무나 효율이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타임머신 정도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요 장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생성 AI 기반으로 코딩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코드 자동 생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GitHub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GitHub 코파일럿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챗GPT도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이제 코드 생성 프로그램 내놨고 코드 위스퍼러 같은 이제 아마존도 그런 이제 코드 자동 생성 도구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대세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얼마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작성, 컴퓨터 이제 코드를 짤 때 시간이 55% 정도 빨리 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코드의 46%는 이런 이제 생성형 AI 도구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었던 부분이 에마드 모스타크라고 지금 이미지 생성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면은 글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 AI 되게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모델인데 스테이블 AI, 스테빌리티 AI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에마드 모스타크가 한 말인데요. 우리는 오픈 소스를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게 제가 컨퍼런스 참여한 게 2월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큰 붐이 아니었어요. 챗GPT가 좀 화제가 되긴 했으나 뭐 생성형 AI 모델, 뭐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 얼마나 쓸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미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너레이티브의 폭발적인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 보시면은 1억 유저, 그러니까 100 밀리언이니까 그 사용자를 1억 명을 모았을 때 걸리는 시간들이에요. 주요 앱들 보시면은 챗GPT가 2달 만에 이게 1억 명을 모으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제일 위에 뭐 5일 만에 1억 명을 모은 이제 스레드도 있는데 스레드도 사실은 메타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트위터와 비슷한 어떤 이제 소셜 미디어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 AI랑 관계된 것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사용자들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앱들을 보시면 다 모바일 세대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2005년, 2006년 유튜브가 2004년에 나왔거든요. 페이스북은 2005년이고요. 다 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중심의 혁신이었고
지금은 AI 중심의 혁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요 장표만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가 2017년이라고 써놨는데 2017년 이후로 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장표에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왜 또 이제 생성 AI가 화두이냐라는 거를 봤을 때 투자 추이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CB인사이트 데이터인데요. 제가 제일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올해 6월 30일 기준이니까요. 보시면은 투자 건수는 이제 조금 줄었는데 투자 펀딩 규모를 보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이제 더 큰 회사에 더 큰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AI에 관한 관심 자체는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 그게 이제 2017년에 나왔는데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도 AI가 중요했지만 2017년 이후에 생성 AI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컵에 물을 따를 때 반이 차도록 따라라 했을 때, 반이 차도록 했을 때 그것에 반이 차도록이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은 알죠. 그것이 잔이라는 걸, 잔에 반을 채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일 때 동안 물을 따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빈다고 했을 때 그것이라는 거는 주전자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AI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트랜스포머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생성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2017년 이후에 지금 저희가 보는 생성 AI 스파크가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도 모두 이것들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2017년 이후에 논문 편수가 급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생성 AI 그래, 유명한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여기 날짜 보시면 이제 8월 30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오픈 AI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에 대한 거가 이제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80 밀리언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540 밀리언 로스가 있었거든요. 손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벌충하고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도 생성 AI가 단순히 막 재밌고 챗GPT가 사람처럼 얘기하네, 신기하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좀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 스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생성 AI 기술, 생태계를 좀 이해하실 때 어떤 중요한 기술들이 있고 생성 AI 분야에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각 빅테크들이 담당하고 있고 주로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술 스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면 기술 스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하나 예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앱을 개발할 때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있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일 밑단에 깔려 있고, 예를 들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거, 스마트폰 보시면 안드로이드 같은 게 스마트폰 OS잖아요. 그리고 이제 iOS, 애플의 iOS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웹 서버가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거 C 언어, C 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게 파이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이제 앱이 만들어지는 건데 생성형 AI 그리고 LLM 이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거 장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그 생태계를 좀 하시기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16Z 벤처 캐피탈 앤드레슨 호르이츠에서 만든 이제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건데 장표를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칩 같은 게 있겠죠. 제일 밑에 이제 바탕에 깔아주는 거. 앞서 이제 앱 개발에서 봤을 때는 OS에
레이어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 뭐, 구글의 TPU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그 서버 없이 이제, 그 앱이나 웹을,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용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AWS, 아마존, 그리고 이제 GCP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애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이런 식으로 좀 중요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클로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투-엔드 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드-투-엔드 앱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드저니 같은 회사들, 미드저니는 이제 이미지 생성 툴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런웨이 같은 회사는 이제 동영상으로 동영상 생성 또 모델이 또 강점을 가지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쇄형으로 이제 운영하는 LLM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들 잘 아시는 오픈 AI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는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아까 제가 뭐 에마드 모스타크 CEO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테이빌리티 AI라는 회사를 오픈 소스로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메타도 지금 오픈 소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있고 그거를 모델을 활용해서 또 앱을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보시면은 인프라 그다음에 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인프라 단에서는 이런 오픈 AI랑 뭐 엔트로픽 같은 것도 스타트업인데 되게 잘하는 스타트업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테크가 다 밑에 기반입니다. 여기 밑에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빅테크이기 때문에 이들이 없이는 이 생성 AI 생태계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다음 장표, 이 위에 앱들은 이제 스타트업들 많이 만드는데, 생성 AI 붐의 어떤 과실을 빅테크들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점입니다. 먼저 치고 나가는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오픈 AI와 동맹을 하고 코파일럿을 앞세운 생산성 혁신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PPT,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다 AI가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걸 다 따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먼저 가는 길을 개척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야가 프로덕티비티 분야의 이제 도구들이 매출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오피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파워포인트를 AI 기술을 쓰면은 코파일럿이 옛날에는 10%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기능을 나머지 90% 다 쓸 수 있다. 저희도 사실 파워포인트 기능 모르는 거 많잖아요. 엑셀도 모르는 거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해준다. 이런 것들이 매출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피스, 프로덕이 이제 매출의 비중의 30%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월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이 중심이 되는 거고, 업무용 툴, 오피스를 중심으로 내가 생산성을 높여줄게, 효율을 높여줄게,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고 점진적 확대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기술력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다 보니까 AI에 대한 반감, 일자리를 이제 뺏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조작된 정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사회적 해악을 끼치거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거짓 정보 이런 것들, 환각 현상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병리 아니면은 폐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근데 되게 탄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도 구글 출장을 다녀왔는데 클라우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좀 느꼈습니다. 구글의 힘을. 인프라랑 자체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거는 2월 달에 좀 급하게 이제
그 바드를 발표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상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바로 지난달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네스트 가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고 CEO가 나와서 AI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글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와의 또 협업을 또 발표해서 좀 깜짝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또 강점이 있는 것도 아까 앞에서도 하드웨어가 나왔었는데 TPU라고 하는 이제 텐서 처리 장치 자체 개발하는 TPU가 있습니다. 이게 실물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고요. 이것들도 5세대까지 나와서 되게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클라우드라든지 이쪽에 인프라 쪽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 대면 B2C 서비스예요.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많이 바뀌면은 광고 시장에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있고 강조점은 클라우드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클라우드에 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AI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취재한 리인벤트였는데, 이때도 아마존 여기 보시면은 세이지 메이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입니다. 머신러닝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머신러닝 그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현대차 사례를 들면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고객사 수가 2021년 대비 200% 급증했다. 우리의 그 머신러닝 플랫폼 많이 쓰고 있다. 강조를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또 뉴욕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여기서도 아마존 베드록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면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스테빌리티 AI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호이어라는 이제 또 회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메타는 조금 다릅니다. 메타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비즈니스 안 하다 보니까 메타는 사실 광고 매출이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메타의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차라리 오픈 소스로 우리가 기술력은 있으니 우리의 모델 다 풀어가지고 우리의 생태계를 그냥 확장하자. 라마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꽤 뛰어난 이제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쓰는 걸 가지고 나중에 좀 기회를 도모해보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세미라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 메타가 공개한 거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은, 그냥 2D 이미지를 인식해서 3D로 이제 플로팅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AI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풀었어요. 메타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당장 돈은 안 되지만, 메타는 좀 다음 플랫폼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헤드셋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뭔가 그 메타의, 오큘러스? 그 플랫폼이 확장이 되면은 그 안에서는 또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좀 전략을 가지고 AI를 좀 접목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또 내일이 이제 애플 아이폰 새로운 모델이 발표되는데 애플은 또 대화형 AI에서 B2C 애플리케이션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B2C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시리 같은 것들을 더 이제 AI LLM을 활용해서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서 이제 말로 하면은 뭐 친구한테 자동으로 GIF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포커스가 다 다릅니다. B2C 일반 대중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애플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뭐 리서치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애플의 홈페이지 가시면은 찾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애플이 지금 뭐 생성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애플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관련 그 전문 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구글에서 오신 분들도 애플에서 이 프로젝트 리드하신 분 계시고 AJAX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인 또 프레임워크, AI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드웨어 퍼스트.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하드웨어 기반으로 도로에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실제 데이터, 주행 데이터 같은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좀 조금 AI를 더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하겠다고 아예 밝혔어요. 여기 다음 보시면은 이게 좀 그 내용이거든요. 이 사용자 약관을 바꿨습니다. 이게 되게 최근에 바꾼 건데 보시면은 train our machine learning or artificial intelligence로 돼 있어요. 모델.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사용자 데이터를 우리 AI 개발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LM이라든지 뭐 AI 모델의 측면에서는 뭐 오픈 AI 같은 데서 좀 뒤져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는 워낙 그 하드웨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접목만 하면은 또 파워풀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칩도 잘 만들거든요. 오늘도 뭐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해가지고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그리고 D1 칩도 이제 따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조금 눈여겨 보실 만한 빅테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수혜를 보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모두의 친구.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인프라의 인프라입니다. 그 LLM을 그 모델을 개발하고 파인 튜닝하고 아니면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하려면은 클라우드를 써야 돼요. 왜냐면 GPU를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직접 그 서버를 다 구축하고 GPU를 만들어서 그 확보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GPU 수요가 치솟고 있고 공급은 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클라우드 업체들도 지금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그 컴퓨팅을 뒷받침해주는 거는 엔비디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많이 수혜를 봤던 것 같고 앞서 구글이랑 그 협력해서 클라우드 젠슨 왕이 무대에 등장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아마존과도 하고 있고 그 클라우드 업체들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오픈 AI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 트위터에 올린 건데, 요즘에 최근에 현황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GPU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실리콘밸리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들 서로 구하려고 어디가 몇 개 있고 이거를 막 카운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부족하니까 여기 보시면 다 이게 approximately 그러니까 약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막 추측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화제다. 엔비디아의 A100 그다음에 H100 그 다음 모델 그 업그레이드된 어떤 GPU인데요. AI 가속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거의 마지막이고요. 결론을 조금 테이크어웨이를 뭐 말씀드리면은 최초가 아니어도 좀 기회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줌도 지금 화상회의에 AI를 결합해가지고, 생성형 AI 결합해가지고, 유료 고객한테는 이제 그 기능 자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늦게 들어갔을 때, 못 들어갔던 내용을 다 요약해서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다 따라가고, 참, 약간 이제 평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 그리고 팻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AI도 클라우드가 제일 핵심이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앱이 지금 폭발적인 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AI 모델 위해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좀 그 수혜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로 좀 기업 가치 증명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은 업계에서 신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두 회사는 자원의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인재 이런 것들에서 그 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옥이 있고 그다음에 지옥이 있고 대다수는 지옥입니다. 롱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 회사들이 좀 앞서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메타, 테슬라는 같이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정말 다 워낙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또 구체적인 것들은 또 이제 크리스
님이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전망은 더 많은 오픈소스 모델이 나오고 미들 레이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 한쪽에 우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픈소스 모델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림은 그 LLM들의 좀 비교 잔표고 왼쪽은 어떤 앱스토어처럼 특정한 OS 위에서 돌아가는 그 앱들의 좀 경쟁 이 두 가지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두 개가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같이 진행되고 있다. 병렬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글 이제 버텍스라고 구글 클라우드 AI 개발 플랫폼인데 거기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되는 거죠. 뭐 사전학 오픈소스 모델도 들어가 있고 기반 모델도 구글 자체 모델 들어가 있고 뭐 자연어 처리, 번역, 비전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 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버텍스 AI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다 해버리는 약간 이런 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좀 미래인데 이제 빅테크 클라우드랑 거기다가 이제 AI 모델, LLM이 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서비스 이것들을 통합해서 아예 빅테크들이 다 그걸 제공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구글 같은 케이스가 좀 대표적이고요. 그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LLM을 개발하고 있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내버리고 그거를 이제 아예 스마트폰에 시리에 이제 얹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들이 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들만의 경쟁이라는 건 이미 좀 시장을 확보했고 거기에서 많은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 레이어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분야에서 기회 찾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게 계속되면은 어쨌든 그 위에서 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기회는 오픈소스 모델은 이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들에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빅테크 오픈 AI 같은 GPT-4 같은 모델이 없어도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브렉스루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지금 2017년 이후에 다 지배하고 있는데 하카나라는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 파운더가 트랜스포머 저자예요. 트랜스포머 저자가 이 사카나라는 AI 그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키텍처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면은 또 LLM의 구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지고 이제 끝났다. 게임 끝.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뭔가 디스럽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스 소스, 그다음에 오픈 소스 경쟁 계속되고 AI 모델 경량화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LLM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다음에 맞춤형 LLM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 LLM 같은 게 이제 클라우드에 얹어지면서 그것들은 이제 공공재는 아니지만 이제 누구나 액세서빌리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좀 차별화를 가지려면은 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하는. 그래서 맞춤형 LLM이라고 표현하는데 블룸버그 같은 게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블룸버그가 블룸이라는 이제 그 오픈소스 LLM을 활용해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블룸버그 GPT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블룸버그 GPT로 애널리스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기 데이터 더 중요해지고 저작권 더 중요해지고 크롤링을 못하게 하는 이제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신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그 이미지 생성했을 때 그것들의 이거는 이제 AI가 생성한 이미지다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든지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는 또 계속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AI 클라우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팔콘이라고 오픈소스 모델이 이게 어젠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제가 기사로 만들어서 더밀크닷컴에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서 지금 라마를 뛰어넘고 뭐 GPT 3.5 수준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소스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끝이고요.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네, 지금 폭풍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엔비디아의 경우, 우리 박원익 기자님 엔비디아 주식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의 경우, 경쟁자가 있냐라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생성 AI 등장하면서 이렇게, 인프라 측면에서 엄청 부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빅테크 네. 7에 또 들어가기도 했고, 네네. 이 회사에 경쟁할 만한 기업이 있나? 이거에 대한 질문,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반도체를 여기에서 전공하신 분들만큼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업계 전문가분들 얘기를 제가 들은 것들이 있는데, 구글이 TPU라고 지금 TPU 5세대까지 나왔거든요. 자체 개발하는 AI 가속기를 내놓고 있는데, 성능이 엔비디아 GPU를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같이 자원이 풍부하고, 훌륭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구글에서 엔지니어들. 그런데도 엔비디아 아직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조금 앞서 있는 거는 맞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뭔가,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하는데, 아직은 뭐 못 따라간다고 하고, 뭐 반도체 자체도 있지만, 쿠다라는 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점이 있고요. 하지만 계속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뒤에 또 크리스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도조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성능이 퍼포먼스가 좋다고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벤치마크 같은 것들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되게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죠. 같이 하거든요. 자기들도 계속 더 자기를 극복하는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당분간은 좀 엔비디아가 가는데 그래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경쟁은 계속 되겠지만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경쟁자들이 튀어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질문 또 있습니다. 삼성이나 네이버의 경쟁력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어렵죠? 네,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 김동수 이사님 이런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나름 브렉스루를 좀 찾기 위해서 많이 그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시장에 나와봐서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그 승부를 내려고 뭐 모든 면에서 우월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정 뭐 연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지니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뭐 지금 한국에 AI 반도체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요. 그 스타트업 파운더분들한테도 제가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연산을 더 이제 뭐 퍼포먼스가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버티컬로 쪼개가지고 그 경쟁을 하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범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 버티컬로 우린 요거는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삼성 네이버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질문 더 드려볼게요. 허깅 페이스 어떤 역할을 하냐? 뭐 이런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네. 허깅 페이스는 지금은 이제 그 오픈소스 모델을
모아놓는 집합소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GitHub라고 해서 이제 그 코딩할 때 소스 코드 같은 걸 모아놓는 그런 이제 저장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Git 저장소라고 하는데 소스 코드 저장소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AI 모델 그리고 LLM 같은 것들 특히 오픈 소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뭐 리더보드라 그래가지고 평가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오픈 소스 모델이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네, 빨리 크리스천 기자님 또 뒷부분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전망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박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리스천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더밀크의 투자팀장으로 있는 크리스천 기자는 매일 미국 거시경제, 또 이슈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등을 통해서 균형감 있는 미국 증시 소식과 투자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 기자가 보는 빅테크 세븐의 전망,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오늘 그 박원희 기자님의 뒤를 이어서 빅테크 세븐 기업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할 그 더미크의 투자 부분 팀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정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멀쩡하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빅테크가 매그니피센트로 불리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빅테크의 진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빅테크로 군림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통해서 이 매그니피센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의 엔비디아와 과거의 시스코를 통해서요, 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성 AI에 대한 우려 역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기업을 좀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이 인사이트가 될 만한 정보를 여러분의 투자 빅픽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매그니피센트라는 말 이거 원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엄하다 혹은 이제 웅장하다라는 뜻인데요. 왠지 원래 이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느낌이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의 웅장함이나 극도로 아름다운 예술품을 표현할 때 쓰죠. 뭐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게 다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글로 찾아보니까 이 재밌는 사실 하나가 나왔는데 매그니피센트라는 단어가 1800년도 초에 굉장히 많이 쓰이다가 점점 빈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1810년 이후에 급격히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놀라서 엄청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을까요? 근데 바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말 타고 막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증기기관차에 공장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경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상상도 못했던 기술의 혁명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이 바로 매그니피센트라는 단어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최근 다시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최근 20년간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잖아요. 인터넷부터 아이폰의 전기차까지 뭐 시계로 차를 부르는 옛날 세대이긴 하지만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가 진짜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사람들이 다시 기술과 산업에 놀라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생성 AI는 세상을 뒤집어 놓죠. 인공지능이 그동안 시리와 알렉사한테 날씨가 뭐야, 뭐 음악을 틀어줘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람처럼 대화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심지어 글도 쓰고 노래도 만듭니다. 사실 이거는 문화 충격처럼 기술 대충격 수준이에요. 그리고 월가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 빵 이후에 이 말을 대체할 많은 말들이 쏟아졌죠. 뭐 팜부터 시작해서 마그마의 망가, 심지어 빵맨이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제멋대로 대잔치였죠. 그런데
이런저런 기업을 뒤섞어서 어떻게든 말을 만들려고 했던 월가가 이 생성 AI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됩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 7개의 기업을 그냥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 니들이 짱이다. 영화 황야의 7인처럼 이 위대한 7개의 기업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 7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가슴속에서 웅장함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성공한 있구나. 하지만 물론 우려도 있긴 합니다. 과연 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건데요. 사실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요. 아니, 이 회사는요. 제가 2살 때부터 잘 나가던 회사니까 거의 반백년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75년도에 설립해서 80년에 도스를 만들어서 PC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지금도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대단하다를 넘어서 엄청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매그니피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의 시조세로 이렇게 반백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는요. 매 10년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발굴 그리고 진화로 이어지는데요. 1980년대 도스로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 90년대 윈도우 그리고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분야로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요. 모바일 분야하고 클라우드로 진출을 해요. 많은 분들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클라우드 애저를 시작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이미 2006년도 스티브 발머 시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소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로 시장을 확대를 하죠. 2020년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게임 분야에서도 성장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최근 20년간 씨를 뿌렸던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촉매제를 발견을 합니다. 바로 생성 AI죠. 생성 AI는 이 1차원적인 인공지능에서 단숨에 3차원적인 인공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마 200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게 이 증기기관차가 소개된 1차 산업혁명하고 비슷하다면 생성 AI는 전기가 발견된 2차 산업혁명하고 비슷한 수준의 혁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기는 이 산업혁명을 새로운 이 another level로 이끌었죠. 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자동차, 전화, 오디오에서 비행기까지 개발이 됐어요. 이 앞에서 박원희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만큼 이 생성 AI가 바꿀 수 있는 산업과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파괴적일 겁니다. 저는 주가 분석보다 그리고 전망보다 중요한 게 그 회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빅테크 7 기업들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주가 분석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발명된 시점,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산업혁명의 변화를 이끈 GE 같은 기업, 포드 같은 기업을 분석하는 건 그때 당시에 큰 의미가 없었겠죠. 파괴적 혁신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만들어낸 기업은 100년은 갑니다. 포드와 GE가 모두 창립한 지 100년이 넘어도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성 AI는요, 다음 10년 아니면 어쩌면 100년을 바꿀 만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은 다름 아닌 이 7개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점 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발굴하고 투자해서 GPT가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이끌었고요. 이 구글의 알파벳을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7의 기업들은 모두 이 기술들을 스스로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 기술의 토대가 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혹은 이제 테슬라처럼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서 무인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상 당장의 주가 등락에 떨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월가가 위대함을 넘어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칭호를 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무서운 점은요. 지난 50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의 토대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80년대 도스와 윈도우로 장악한 PC 시장은 여전히 윈도우가 PC 소프트웨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학교에서 맥 쓰나요? 아니면 윈도우 씁니다. 두 번째, 90년대에 만든 오피스 제품을 이제 안 쓰는 사람 기업이 없죠. 세 번째로 2000년대에 진입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 이제 애저는요, 이 분야에서 아마존의 AWS 뒤를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진입한 인공지능은 챗GPT, 즉 생성 AI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강점은요, 시대별로 탄탄히 쌓아놓은 기술과 시장 지배력이 순차적으로 서로 이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또 성장 모멘텀을 구축해 나간다는 건데요. 2020년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 AI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한 최적의 상태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에다가 생성 AI를 넣어서 OS의 최강자 자리를 유지를 하겠죠. 그 오피스 제품에다가는 생성 AI 플랫폼을 구축해서 엑셀부터 PPT까지 모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허접한 PPT는 이제 사라지겠죠. 애저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이런 생성 AI의 수요를 인프라 측면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피스, 링크드인과 같은 비즈니스나 생산성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애저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PC와 게이밍 부분인데요. 이 생성 AI는 이 모든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엄청난 촉매자가 될 겁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아직 생성 AI 제품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도 지금 잘 모릅니다. 아직 소개된 플랫폼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AI 도움 없이는 소프트웨어를 못 쓰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최전선에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와 오피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10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일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은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차 혁신을 주도한 사티아 나델라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5천억 달러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공개하지는 않는데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대한 연방법원 심리의 일환으로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7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연간 10% 이상의 수익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요, 연간 20%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의 확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내놓은 계획치고는요,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예요. 이 IB인 레이몬드 제임스는 생성 AI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배력이 높은 제품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되고요. 점유율이 낮은 부분에서는 파괴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봤어요. 특히 이 애저 클라우드 분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클라우드 수요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인프라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생성 AI가 나오고 나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앱을 빌드하는 플랫폼 형태의 클라우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저의 경우 인프라하고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제 절대 강자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죠. 이 생성 AI가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 미칠 영향력은 말 그대로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와 혁신을 촉진하고 인프라 부분에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도 수요가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혁신은 사이버 보안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통합 이슈로 인한 문제와 수요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생성 AI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개발한 지금 생성 AI 모델인 팜2를 이용을 하면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벌텍스 AI 같은 서비스가 생겼어요. 이게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결국 생성 AI는 아마존의 AWS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수요 확대와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빅테크 7에 들어가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있어요. 올해 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웨비나의 주가 전망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전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월가 목표가는요, 사실상 후행지표예요. 주가가 오르면 목표가도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도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해당 기업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계속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주가가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 있는 연료가 있느냐의 문제죠. 올해 여러분은 이들 기업들의 연료가 충분하다 못해서 넘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엔비디아의 폭등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2000년도 이후에 푹 꺼진 이 시스코와 같은 꼴이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차트도 서로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스코와 엔비디아는 참 이게 닮은 꼴이 많아요. 시스코는 인터넷 혁명이 불을 붙으면서 네트워크 장비가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실제로 인터넷은 지금까지 엄청난 글로벌 확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 시스코는 왜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때의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시스코의 주가 붕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요, 닷컴 수요가 버블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이 닷컴 버블을 주도하던 기업들은 실제로 인터넷으로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기업들이었어요. 기대만 있던 거였죠. 한마디로 작년에 IPO나 이 스펙 버블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사라졌고요. 수요가 급격하게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코가 이제 미래의 무한 수요만 바라보고 장비를 찍어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지니까 재고 관리에 실패를 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기술적으로 경제적 혜자가 그렇게 넓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따라붙게 되죠. 이건 그대로 시스코의 시장 점유율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시스코는 그렇게 부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 시장을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업들은 닷컴 버블 때처럼 반짝하고 나타나가지고 생성 AI를 만들고 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산업과 기술을 갈고 닦아서 이미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50년 전부터 만들어온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통합하고 여기에다가 생성 AI라는 파괴적 기술의 혁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어떨 것인가? 원래 엔비디아는 이제 게임 그래픽 칩 회사잖아요. 이 GPU는 게임 그래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칩인데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모멘텀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이 마이닝의 성능을 인정받게 되죠. 여기에다가 무인 자율주행 기술, 슈퍼컴퓨터 그리고 생성 AI까지 시대가 지금 엔비디아를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파괴적 혁신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들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생성 AI를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칩은 엔비디아고요. 생성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무서운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점유율은 다른 경쟁자들도 이 고성능 칩을 들고 나오면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생성 AI 수요는 인터넷 버블처럼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20년 동안 만들어온 클라우드 인프라의 아이폰 혁신이 4차 산업혁명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의 다음 촉매제가 생성 AI인 겁니다. 이 엔비디아의 무서운 점은요, 생성 AI의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성 AI로의 대전환 추세에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인 자율주행 기술, 로봇 기술, 슈퍼컴퓨터 분야부터 헬스케어, 생성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다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엔비디아의 기술은 단순히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기술의 경쟁력을 가늠하고 또 이 기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해당 산업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가늠하는 그 분석 방식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 주창한 경제적 혜자라는 개념인데 이 혜자는요,
기술적인 우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이키나 코카콜라처럼 브랜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복잡해서 더 이상 경쟁자가 나오기도 힘든 항공산업의 보잉 같은 회사도 있어요. 이 엔비디아는 이 GPU 분야에서 확실한 리더를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리더십은 GPU 설계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이 GPU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프레임워크에도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가 지금 AMD로 인식이 되는데 게임과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GPU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엔비디아하고 AMD 칩의 평균 판매 가격은 2배나 차이가 나요. 그만큼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온 인텔을 한번 보면은요, 이 기업조차도 GPU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제품을 확실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나 돼야지 괜찮은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엔비디아하고 AMD 외에 세 번째 플레이어도 없는 시장인 거죠.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고 경제적 혜자도 광대한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찍어내던 그 시스코와는 단순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미래 산업에서도 각광받는 게 이제 또 게임인데요. 요즘 아이들 키우시는 집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게임 산업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장악할 겁니다. 저도 게임을 하면서 컸는데 시간만 있으면 사실 하고 싶어요. 게임기도 있고 애들 해준다고 하면서 제 거 게임 삽니다. 할 시간은 없지만 할 의지는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훨씬 더 합니다. 아기 때부터 아이패드에 익숙한 세대예요. 그만큼 게임 산업은 계속되고 팽창할 텐데요. 엔비디아는 생성 AI로 게임 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이 발표한 기술을 보면 ACE4 Game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전에는 게임 속 캐릭터들이 다 똑같은 말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이 그냥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너 어디 가냐? 여기 어디야? 너 잡은 또 뭐야? 결혼은 했니라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이런 것도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 속 자유도가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비디오를 만드는 연산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가 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헬스케어부터 중공업 산업까지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실질적인 수요가 인터넷 버블 때처럼 기대 때문에 갑자기 커졌다가 뻥하고 사라지는 신기루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월가는 생성 AI로 인한 엔비디아의 성장이 새로운 성장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 갭은 있긴 하지만 이제 AMD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이 기업들이 이 노다지 시장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엔비디아하고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이 기업들은요, 투자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투자는 더 많아지고 돈은 기술의 가속화를 만들어내겠죠. 재밌는 거는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번에 올랐는데 2분기 실적 보고 후에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졌어요. 이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인데요. 이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면서 주가는 높아졌지만 주식 자체는 실제로 더 싸진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생성 AI 인프라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데요. 일단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1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들이 생성 AI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로봇, 헬스케어 등등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모든 저점은 매수를 위한 기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월가 투자은행 에드우시는요,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파괴적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를 주도하고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시키는,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요,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의 브레인과 같은 역할을 하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더 아마존은요, 반대로 인공지능 인프라의 몸이 되는 기업입니다. 재밌는 기업은 바로 구글의 알파벳인데요. 사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를 적용한 이 빙을 보고
선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점유율이 좀 의미 있게 바뀌었나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패턴 그리고 습관에 익숙해요. 쓰던 구글 그냥 씁니다. 그렇다고 구글이 챗GPT와 같은 기술이 없느냐? 또 아니죠. 좀 아까 박원희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분야에서 구글은 이미 산업에서 최고 지배자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무서운 점이 아이폰을 통해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을 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사실 아이폰보다 더 무서운 게 아이패드예요.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패드 없는 집이 없어요. 아이패드를 쓰기 시작하면 애플 생태계라는 개미지옥으로 빠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갤럭시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패드 쓰기 시작하면 갤럭시가 아이폰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죠. 애플은 이런 생태계를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애플의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워렌 버핏은요, 사람들이 이 세컨카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아마 아이폰은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치 투자의 대가라는 양반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나 애플에 사실상 몰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애플은 이 컨퍼런스에서 생성 AI를 거의 입에 올리지도 않는데요. 아직까지 애플이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성 AI는 애플이라는 제품과 서비스의 토대에 걸쳐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그냥 아이폰이 얼마나 잘 팔리나 서비스로의 확장은 잘 되고 있나만 봐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애플이 지금 포스트 아이폰 시대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시대는 당장 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인간을 사이보그화하지 않는 이상은요. 당분간은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구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애플로 빠졌는데요. 애플이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서비스로 확장을 한다면 구글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통해서 하드웨어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알파벳은요, 이름을 만들 때부터 이 알파벳의 A부터 G까지 모두 혼자 다 하겠다라는 의미를 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죠.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리더,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더, 또 애플과 함께 세계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이것뿐인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구글 닥스, 지메일, 구글 맵스의 스트리밍 시장의 리더인 유튜브까지 뭐 사실상 혼자 다 해먹고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알파벳이 원톱입니다. 다만 이 알파벳의 문제점을 하나 들자면 이 구글의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데요. 특히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경기 순환적인 요소가 좀 있는 만큼 주가가 이 경기 사이클 상황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이 성장 동력이 계속 되느냐예요.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배력,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의 리더, 그리고 애플과 맞먹는 서비스 생태계까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닌 게 여기에 엔비디아처럼 조금 아까 박원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생성 AI를 위한 반도체 칩을 지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이제 TPU까지 만들어낼 만큼 지금 무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구글은 다른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강점이 또 있죠. 바로 구글 검색의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검색의 모든 길은 구글로. 이뿐인가요? 모빌 혁명의 끝판왕이라고 인식되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구글의 웨이모는 최강자입니다. 이 생성 AI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 기술 혁신의 치트키가 알파벳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내뿜는 욕망은 메타의 소셜미디어에서 또 분출이 되죠. 메타 역시 이제 생성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메타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특히 메타버스가 죽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메타버스의 성장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메타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생성 AI의 다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과연 다음 그 바통을 이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7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혁신을 제시하고 성장 모멘텀을 억지로 설득시키는 기업이 있어요. CEO 때문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테슬라입니다. 우린 테슬라가 거의 20년 전에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15년 전에 첫 전기차를 만든 기업이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한참 앞서는 기업이죠. 투자자들이 설득이 됐나요? 네, 보통 안 되지만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리더가 됐죠. 결국엔 포드하고 GM, 토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과 기술 그리고 생산 공정을 따라가려고 지금 길을 써도 몇 년이 걸린다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테슬라가 신성장 동력으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나요? 안 합니다. 아니, 아직 못하죠, 당연히.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옵티머스라는 로봇의 어색한 움직임을 보면 이건 진짜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10년에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20년 전에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고 실제로 만들어낸 걸 보면 이게 묘하게 설득이 되는 거죠. 이제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기존의 전기차 메이커들은 테슬라의 방식을 산업 표준으로 인식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기가프레스를 이용한 공정을 카피를 하고 테슬라의 충전 방식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테슬라의 카메라 방식 그리고 웨이모의 라이다 방식 중 어느 것이 이 산업 표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방식으로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테슬라는 20년 전의 비전으로 이제 그 열매를 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테슬라는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통한 지배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지배력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가 부진하면서 수요 우려가 당연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하를 통한 제살깎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로벌 EV 가격 전쟁에서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가격 전쟁에 동참하면서 마진이 꺾이고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마진의 여유가 아직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인하로 인한 점유율을 다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월가 역시 테슬라의 비전하고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웨드부시는 테슬라가 2024년 이후에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카나코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하고 AI 리더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RBC 캐피탈의 경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리더로서 향후 플랫폼으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포지셔닝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테슬라의 10% 폭등세를 만들어낸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모건 스탠리는요, 테슬라의 자체 슈퍼컴퓨터 칩인 도조만 해도 이것만 해도 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무려 60%의 상승 여력이 있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생성 AI는요, 향후 10년 동안 주식시장과 산업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이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에서 이걸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또 잘 적용하는 기업들이에요. 특히 이 기업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술의 우위와 시장 경쟁의 우위를 이미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다는 점인데,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박원익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스타트업 조그만 기업들이 이 빅테크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그저 영업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특징은요, 모든 기업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을 했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스마트홈에서 역시 두말할 나위 없는 지배자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과 광고, 유튜브, 지메일, 크롬, 안드로이드와 같은 부분에서 세계 최대의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 왓츠앱 등을 통해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그 세계를 메타버스로 이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요, 윈도우, 오피스, 엑스박스와 같은 지배력이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부분의 절대 강자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기술력의 반도체 기술로 세상 모든 기술 사이클의 지금 어머니가 될 기세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생성 AI라는 거대한 촉매제가 나타나서 이 기업들을 또 큰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올해 월가가 빅테크에서 매그니피센트로 부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긍정적인 점을 보면 이들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술의 혁신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성 AI의 다음 기술 혁명은 무엇이 될까? 그걸 보면은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기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또 퀀텀 컴퓨팅이에요. 이 양자 컴퓨팅은 생성 AI가 가속화되면서 컴퓨팅의 성능 확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2020년대 말에는 핵심 기술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아이온큐처럼 퀀텀 컴퓨팅만 순수하게 플레이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성과도 벌써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스스로 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또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50년과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세미나의 주제 중 하나가 사실 이들 기업의 주가 분석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왜 이들 기업의 단기적인 주가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7개의 기업들이 시스코처럼 버블 붕괴와 함께 주가 회복을 만들 수 없는 기업이냐, 혹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생태계, 그들만의 리그를 더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이제 나온 것처럼 보이죠.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는 언제나 그리고 또 어느 기업에나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모든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요,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큰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확장하는 7개의 기업,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웨비나를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밀크의 크리스 정이었습니다. 네, 크리스 기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30분 넘게 강연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생성 AI부터 GPU, 클라우드, 마지막에 퀀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술과 산업군을 넘나드는 그런 인사이트 경험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다른 점 비교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생성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더밀크에서는 내부적으로 늘 이런 장난을 크리스 팀장님한테 겁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테슬라를 지금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늘 화를 내시고는 하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봤습니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보진 못하고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만 봤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그 테슬라의 주가가 과열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서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목표가를 60% 상승 여력이 있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지금 가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의 심각한 부진이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꽤 많이 이제 회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이 시장을 이미 과거 15년 전부터 선점을 하고서 그런 기술력이 계속 강화되면서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테슬라의 지금 모든 저점이 매수 기회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저항선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레벨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 레벨을 뚫게 되면은 주가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중국이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부양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처럼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신규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시중에서 유동성이 이제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기의 회복에 베팅을 좀 해도 되지 않는 시점인가 그런 점을 봐야겠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번 주에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보셔야겠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저희 더메이크도 이제 전기차나 EV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보다 보면 아직도 완성체 업계가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어떤 아까 기가 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몇 년이 더 걸려야 된다라는 이런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이런 것들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가 자체는 고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지만 기술력만큼은 성장 동력, 아까 말씀하셨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곤란하신 질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투자한다면 크리스 기자님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어렵네요. 저는 저 같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생성 AI의 붐에 대한 그 수혜를 혼자 독차지하면서 그게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없잖아 있죠. 물론 그만큼 그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시장의 예상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좀 버블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오르면서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생성 AI의 최종 수요를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수요도 최종 수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 AI의 처음 삽을 푸었고요. 오픈 AI 챗GPT를 나오게 함으로써 처음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애저 클라우딩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 수요, 오피스 365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OS 제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생성 AI를 소개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성 AI의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모든 수혜를 골고루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안전한 베팅이고 그리고 좀 더 다변화된, 다각화된 베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좀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생성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 AWS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어떤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그 LLM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강화가 되면서 이 시너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요 플랫폼을 지원하는 클라우드로서의 역할을 더 할 거다라는 말씀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의 클라우드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 그러니까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어떤 그 매출에 따라서 기업 매출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성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이 변화가 되면 이 점유율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존의 AWS가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애저하고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사실 아마존의 AWS보다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AWS 그 성장이 약간 정체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도 약간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생성 AI 자체가 그 클라우드 인프라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그림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장 수요가 대부분 클라우드가 새로운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이제는 우리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인프라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 올컬 서버에서 하던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꿨던 거죠. 인프라 측면에서 그렇게 전환을 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성 AI라는 서비스,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런 전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생성 AI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리고 언어 모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가 이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시장에서 성장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 팀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더밀크가 준비한 웨비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77페이지 분량의 매그니피센트 7 리포트, 오늘 다뤘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향후 현재 움직임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세한 분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더밀크.com 리포트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빅테크,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관심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강연, 오늘 저희 웨비나하고도 많은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관심 갖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밀크 미국의 기술과 산업 최전선에서
사람과 기술 그리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밀크닷컴과 뉴스레터 서비스인 뷰스레터 그리고 더밀크의 리서치 보고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업 기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